최근에 종인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아동 학대 문제가 다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우리 사회 전체가 그동안에 소위 어린 아동에 대한 학대 문제를 갖다가 별로 크게 관심을 갖지 않고 이건 그냥 가정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니까 방치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그 개념으로 살았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끔찍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은 지금 우리나라는 작년서부터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우리 출산율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0,8 이 정도에 멈춰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미래가 과연 이런 추세로 계속됐을 적에 제대로 참 뭐를 이룩할 수 있을까 매우 염려스러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정부가 강요를 해도 출산율을 갖다가 올린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미 세상에 나온 이 어린이들을 어떻게 잘 보호해서 우리가 길러낼 것인가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가 되어가지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한 철저한 인식을 갖다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부모 없이 버려진 이런 아동들을 갖다가 어떻게 참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책임을 져줄 것이냐. 이제 이런 측면에서 뭐 입양 문제도 생기고 이렇게 이러한 것들이 나고 과거에는 주로 우리의 그 참 벌어진 아이들이 뭐 외국에 입양하는 그런 실태가 있다가 최근에 와서 국내에서 입양을 하는 이런 횟수도 늘어나고 이렇게 해서 참 벌어진 아이들이 참 부모 곁에서 자랄 수 있는 이러한 여건을 갖다가 만들어 오려고 노력했던 것이 또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불행한 사태가 벌어지고 나니까 뭐 정부 쪽이나 일반적으로 뭐 입양 문제가 되겠다 하는 이런 측면에서 관찰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입양의 문제라기보다는 근본적으로 아동 학대 문제를 갖다가 정부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서 잘 감시를 하고 그 아동을 갖다가 보호할 것이냐 하는 것에 뭐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여튼 아무쪼록 이런 문제가 사회적 전반을 여기저기를 다 검토를 해야만이 아마 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방적으로 뭐 한 가지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처벌을 강화하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처벌만으로서 이 문제를 저는 해결을 할 수 있다고 보지를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여러 측면에서 경제, 사회 모든 우리 구조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갖다가 다루지 않을 것 같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오늘 이 문제를 갖다가 여기 토론을 하시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좋은 생각들을 갖다가 피력을 하여서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여러 위원님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폭설에 교통도 매우 안 좋은데 우리 당 밖에서 이렇게 도와주기 위해서 오신 의원님들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약하고 여린 생명이 2살도 채 살지 못한 채 처참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국민들은 양부모의 악행은 말할 것도 없지만은 정인이를 살릴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양부모의 품으로 돌려보낸 경찰과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이 한심한 대처에 극심한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은 정인이 사건을 3번이나 내사 종결했고 검경 수사 조정권에 따라서 올해부터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가지게 되는데 이런 경찰이 과연 어린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지 검찰 개혁보다 경찰 개혁이 먼저여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시스템으로는 제2, 제3의 불행한 사고를 막을 수 없다는 생각에
우리가 바꿀게라고 약속하고 있고 어떻게 바꿀 것인지 논의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작년 2019년 아동학대 사건은 3만 45건으로 5년 전보다 무려 3배가 증가했으며 가해자의 77%가 부모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사각지대에서 또 다른 정인이가 고통을 당하고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아동학대나 가정폭력 문제를 개별 가정의 문제로 간주하여 개입을 꺼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19조는 부모나 보호자가 아동에게 정신적, 신체적 폭력을 가하거나 아동을 학대, 방치, 착취하고 유기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동은 자기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과 수단이 없기에 국가와 사회가 적극적으로 대신해서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인이 사건이 알려진 방송된 이후인 1월 5일부터 총 11건의 아동학대 범죄 관련 특례법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회가 이슈에 영합해서 매번 일이 있을 때마다 졸속 입법을 하고 그 뒤에 나 몰라라 하는 일이 있었다는 비난을 받지 않으려면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된 법안이 만들어져서 그 법안대로만 하면 두 번 다시 사각지대나 놓치는 일이 없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추운 날씨에 자리해 주신 전문가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근본적이고 좋은 방안을 마련해 주면 저희들이 앞장서서 입법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지 16개월. 사랑만 받기에도 부족한데 고통과 공포 속에 떨다가 그렇게 갔습니다. 정인이의 이런 안타까운 죽음은 양부모의 가혹한 학대와 또 우리 사회의 무책임이 빚은 참극입니다. 양모의 정신질환 사실을 인지하고도 입양을 주선한 뒤 사후관리는커녕 학대를 방치한 입양기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입양을 허가한 법원, 또한 멍이 든 아이를 보고도 오진을 내린 의사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아동보호 전문기관까지 모두가 정인이의 비극적 죽음 앞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어제 경찰청장이 정인이 사망 4개월여 만에 대국민 사과를 발표하고 관할 소장을 대기발령 조치했지만 국민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경찰은 정인이를 살릴 수 있는 3번의 기회를 모조리 내버렸습니다. 아이가 얼마나 더 고통을 받아야 학대 혐의가 인정되는 것인지 경찰의 방어적 인식과 부실 수사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때 입법과 예산 지원에 미흡한 정치인들도 큰 잘못이 있습니다. 오늘 아주 혹한 속에서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좋은 말씀 주시면 경청하고 오늘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입법적 또 제도적으로 소홀한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대책 마련에 당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우리 당 정책위에서는 복지, 법사위, 행안위 등 관련 상임위와 긴밀히 협의해서 1월 중에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공혜정입니다.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공혜정입니다. 이렇게 정치권에서 저를 불러주신 게 처음이라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았었는데 그냥 언론에만 하였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입법을 하시는 분들께서 관심을 보여주셔서 지난 8년간 외롭게 싸워왔던 게 좀 가슴 뭉클하게 또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 현장에서 저는 뭐 현장이 아니죠. 현장에서 뛰시는 분들은 경찰하고 그 아동보호 전문기관 그 상담원들과 학대 그 전담 공무원들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저희는 뒤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이 학대에 대해서 그 재판에도 참석하고 가해자들을 만나보고 그 주변인들을 만나보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부족한지 그리고 학대로 사망한 아이들을 위해서 대신 목소리를 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에서 저희가 그 정인이의 그 사망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많이 있겠지만 제가 짚어보고 싶은 것은 원가정 보호 원칙입니다. 이 원가정 보호 원칙에 의해서 수없이 많은 아동들이 분리가 되지 못하거나 또는 분리되었다가 다시 돌아가서 사망한 일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원가정 보호 원칙은 사실은 굉장히 좋은 그 어떠한 규칙입니다.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부모님 밑에서 가정에서 자라야 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 경제적인 유무를 떠나서 아이들에게서 가장 행복한 환경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원가정 보호 원칙은 일반적인 아동에 한해서 그 원칙이 지켜져야지 가정이 공포의 장소이고 부모가 그 가해자, 항상 폭력자인 피해 아동에게 있어서는 원가정 보호 원칙을 적용한다는 것은 너무 가혹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원가정 보호 원칙을 적용해서 분리가 쉽지 않거나 또는 분리가 되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보내져서 재학대에 시달리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아동복지법 제1장 2조 기본 이념에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 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정된 가정 환경이 좋은데요. 학대 피해 아동의 경우에서는 이 가정이 굉장히 공포의 장소일 수도 있고 또 가정 환경에서 자라지 못하는 수많은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디 이 기본 이념을 가정 환경이라는 한정적인 단어 대신 안정되고 그 안전한 환경이라고 포괄적으로 좀 하시면 훨씬 더 그 넓게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기본 이념 때문에 원가정 보호 원칙에 매달려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개정을 논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동복지법 제4조는 천안아동, 창녕아동이 사망을 했을 때 수없이 많은 국회의원들이 발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이 신속히 아동을 집으로 돌려보내야 된다는 이 조항 때문에 아동들이 분리가 되었다 할지라도 72시간 뒤면 돌아가야 되거나 더 보호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서 재학대로 사망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4조를 계속적으로 개정하겠다라고 발의를 내주신 의원님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는데 통과가 된 게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떤 그 개정을 하셔서 이 아이들이 좀 쉽게 분리되고 그 부모로부터 좀 안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시간상 저는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아동학대 신고를 한 의사를 경찰이 신분을 알려주는 바람에 곤욕을 치른 일이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로 아동학대 신고자에 대한 보호에 대해서는 법률안이 3개나 있을 정도인데 경찰이 그걸 몰랐을 리가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몰랐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경찰이 그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그 어떤 그 전문가인 줄 알았는데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이 1년에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적도 있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 경찰이 아동학대에 대해서 일반인보다 더 모르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들도 이 솔직히 졸속적으로 만들어지고 배치가 되지 않은 점도 있고 그 훈련도 교육도 일주일에서 2주일만 되고 현장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오류 또 오판을 할 여지가 많습니다. 정인이도 그렇고 천안아동도 그렇고 이 현장 상담원이 오판을 했기 때문에 분리되지 못하고 사망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경찰과 학대 전담 공무원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 그리고 전문가로서의 육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25개 직군의 그 신고 의무자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근거리에서 살필 수 없기 때문에 그 가정에서 학대로 피해받는 이 아동들을 근거리에서 살필 수 있는
25개 직군을 신고 의무자로 지정을 했습니다.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까지 물 정도로 지금 조직을 해놨었는데요. 이 현장에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들이 교육을 1년에 한 번 정도를 받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교육이 엉망진창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김병욱 의원님 실 토론회에 보건복지부에서도 참석을 했었는데요. 화상으로. 제가 이렇게 그 현장에서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걸 아느냐 했더니 전혀 모르더라고요. 지금 제가 드리는 거는 길지만 짧게 얘기를 하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들이 뭘 알아야 신고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모르는데 어떻게 신고를 하겠습니까? 그 세 가지 경로로 교육을 시킵니다. 집합교육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원장이나 아동학대 선임교사, 아동학대 예방 선임교사들이 그 무리로 집합을 하여서 1시간 정도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받고 그 들은 거를 각자 어린이집에 가서 전달 교육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너무 말이 기가 막혀서 1시간 동안 과연 이걸 듣고 과연 제대로 이해하고 전달을 할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이렇게 관리하지 했는데 더 놀라운 것은 온라인 교육이었습니다. 그 틀어놓고 물론 30초인가 마다 클릭은 해줘야 된대요. 듣고 있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나 이걸 제대로 듣고 있는 교사들은 하나도 없었다. 그리고 저 역시 이제 비대면 요새 교육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온라인으로 이제 실시간이 아닌 경우에는 사실은 조금 소홀한 경향이 있는데 이 동영상을 올려놓고 그냥 그 어느 것도 이렇게 확인을 거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평가서를 본인이 다운받아서 본인이 쓸 수가 있더라고요. 이것도 또 아동권리보장원에 친절하게 어떻게 쓰라는 식으로 예시까지 친절하게 파란 글씨로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동복지법에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이나 신고 의무자 교육을 하면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이나 그 행정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장에 신고 의무자, 특히 보육교사들은 그냥 뽑아서 자기들이 서류에 철을 해놨다가 3년마다 한 번 있는 평가 때 그때 이걸 그냥 보여주기만 하면 된답니다. 이렇게 받았어요 하는 식으로. 그러니 이게 어떻게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본인이 신경을 써서 공부하려고 하겠습니까?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미인과 방문 교육입니다. 정말 이 부분은 아무리 그래도 집합교육이나 온라인 교육은 그래도 화면 한 번이라도 쳐다볼 수가 있는데요. 미인과 방문 교육은 은행과 무슨 파이낸셜이라고 하나요? 보험 이런 데서 방문을 합니다. 강사 하나를 시켜서 어린이집으로.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좋죠. 교육을 받으러 왔다 갔다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런데 가서 한 20분 정도 요거 그 아동권리보장원에 써있는 매뉴얼 읽어주고 그 다음에 접근 설명을 한 40분 한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항구자만 들어주면은 여기 뒤에 보이는 것처럼 수료증을 파일로 보내줍니다. 그런데 이 보육교사들이 들어야 될 의무교육이 굉장히 많아요. 한 30개 되는데 이거 하나 5만 원만 들어주면 이 파일 하나를 수정해서 그 모든 그 교육을 다 들었다고 할 수가 있답니다. 원장하고 그 교사들이. 그러면 한 5명이라도 한 150개 정도? 그런데 제가 이걸 조사를 해봤어요. 이 발행 없습니다. 이런 교육원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 교육원도 없고 은행에서 이 사람을 시켜서 이제 연금이나 적금을 팔아먹게 하는 건데 이 사람이 제대로 된 교육도 안 시키지만 이런 식으로 아동학대가 무엇인지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이 없는데 어떻게 신고 의무자로부터 신고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해마다 신고 의무자에 대한 신고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아이를 근거리에서 살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없다면 아이들은 계속적으로 노출이 되지 않고 가정 내에서 비참하게 숨질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은 제가 이미 보건복지부 쪽에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달라, 아니면 차라리 교육단체를 지정을 해서 철저하게 그쪽에서부터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름도 없는 데서 이런 식으로 된다면 누가 교육을 제대로 듣겠느냐고 했는데 답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아이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집집마다 찾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랬을 때 그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건 신고 의무자들입니다. 그들을 교육시켜야 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작은 것이지만 가장 큰 이런 부분에 대한 시스템이라든지 관리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과제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동현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 협의회 회장님의 발제를 청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아동학대 근절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연석회의를 준비해 주신 거, 그다음에 초청해 주신 거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정인 대표님 또 이하 우리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요. 시간이 짧은 관계로 간단하게만 조금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만들어낸 자료에 페이지가 없어서 죄송한데, 일단은 그 아동학대 현재 현황들을 좀 중심으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 나중에 이제 대책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2018년 자료입니다. 1년 동안에 약 33,532건의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왔고요. 신고자 유형을 봤더니 신고 의무자는 27.3%밖에 차지하지 않고 비신고 의무자가 대부분 신고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례 판단 결과를 보면은 아동학대 사례가 24,000여 건으로 이렇게 이제 통계가 잡혔고요. 그 24,000건은 2015년부터 18년 사이 이렇게 봤더니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아동학대 발견율이 나오는데요. 아동학대 발견율이라는 것은 아동인구 1000명당 몇 명에서 아동학대가 발견되어지느냐를 이제 통계로 잡은 건데요. 우리나라가 2014년에 1.1명이었는데 점차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2018년 2.98명까지 높아졌고 2019년에는 3.8명까지 이렇게 좀 발견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피아동 특성을 좀 봤더니 성별로는 거의 5대 5입니다. 남아 여아 비슷하게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연령대로 보면은 13세에서 15세 사이 가장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세에서 3세 같은 경우에는 뭐 2%, 3.1%, 3.5%밖에 차지하지 않지만은 사망 사건의 약 50% 절반이 또 이 영아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어떤 전체 차지하는 비중은 작더라도 그 어떤 그 데미지는 훨씬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가족 유형을 봤더니 친부모 가정이 약 55%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자 가정, 모자 가정 이런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혼 가정은 약 5.8% 정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대 행위자의 성별을 봤더니 남성이 약 한 60% 차지하고 있고 여성이 한 4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학대 행위자의 연령도 봤더니 40대가 47.2%로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30대 25.2, 50대가 14.9 해가지고 40대 가장인 가정 내에서 가장 많은 학대가 지금 발생되고 있다 이렇게 통계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학대 행위자와 피해 아동과의 관계를 봤더니 일단 친부가 43.7%고요. 친모가 29.8%, 그래서 부모가 약 7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리 양육자 같은 경우에도 초중고교 그 직원, 그러니까 교사들이죠. 교사들이 약 8.4%로 대리 양육자에서 가장 높은 아동과의 관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사례 분석을 결과를 좀 보시면은 학대 행위자의 상황이 고소 고발 사건 처리된 경우가 7,988건으로 약 9.3% 정도 지금 차지하고 있고요. 응급조치가 1,174명, 그 다음에 임시조치가 1,558명, 피아동 보호 명령 결정이 약 314명 정도로 이렇게 좀 잡히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계를 보시면 이제 대상자별 서비스 제공 현황이 나오는데
아동에게 서비스하는 게 약 46만여 건, 행위자에게 한 20만 건, 가족을 대상으로 약 13만 7천여 건 정도로 나타나고 있고요. 재학대 현황도 지금 볼 수가 있는데 2016년에 8.5에서 2019년 9.7, 2018년에 10.3, 2019년은 11%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재학대 비중이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들을 저희가 통계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정의 사건 아동학대 현장을 지금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너무나 가슴 아프고 또 저희의 어떤 그 실수 또 미흡한 점들이 아이를 사망하게 했다는 어떤 그런 자책감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 그 아버지 상담원들이 상담수가 그만두는 경우, 그러니까 사직하는 경우도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직접 사망한 아이를 담당한 상담 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그 트라우마를 지금 겪고요.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는 그런 사례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지금 17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최근에 약 3분의 2가 사직을 하고 지금 이제 직장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우리 상담원들이 그 현장에서 불철주야 너무 고생 많이 하고 있다는 생각들 같습니다. 저희는 24시간 365일 항상 대기하고 있는 시스템인데요.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일과 시간에 이제 맡은 바 주어진 업무를 쭉 합니다. 예를 들면은 피아동들 대상으로 심리치료를 하는데 심리치료 인솔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상담원이 직접 아이들 가정까지 가서 아이를 인솔해 와가지고 1시간 정도 치료 수업이 진행되어지고 끝난 다시 또 아이를 집에까지 또 이송시키는 그런 일들부터 시작해서 아이가 학교를 하게 되면은 또 그 시설부터 학교까지 또 그 통학 관계도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운전하면서 매일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또 매일 그 다양한 그 민원 관련 전화들도 이렇게 받으면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저희들이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정부에서 이제 4가지를 좀 발표를 했는데요. 즉각 분리제도를 3월부터 시행하겠다. 경찰청에 아동학대 총괄 부서를 신설하겠다. 신고 문제 약사 위탁가정 부모를 추가하겠다. 전담국 664명을 연내 추가 배치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저희 이런 발표를 들을 때마다 너무 탁상 행정이고 이게 얼마나 실효적일까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갖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제 개선 방향 및 추진 방향으로 일단 조기 발견 제도가 좀 구축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단편적 접근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조기 발견 제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그 아동학대 조사물을 전담 공무원들이 수행을 하고 있는데 전담 공무원들이 이제 국가아동 정보 시스템하고 사통망 2가지 시스템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연동이 안 되다 보니까 국가아동 정보 시스템의 어떤 내용들이 사통망에 이렇게 이제 업그레이드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공무원이 하는 이야기가 아동학대 그 당했던 아이들의 어떤 그 내용들이 사통망에 이렇게 탑재가 되어지면은 그 사통망에서 아이들을 관리하는 공무원 입장에서 한 번 더 관심을 갖게 되고 한 번이라도 더 가정이 방문해서 아이가 안전한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런 자료들이 업데이트가 안 되다 보니까 좀 그 어떤 구멍이 발생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의견에 조금 동의한 점이 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사통망에다가 그 아이의 어떤 그 아동학대 이력들을 이렇게 탑재함으로써 조금 더 조기에 아이들을 그러니까 그 위기아동을 좀 발견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들을 좀 가져봤습니다. 그 제가 전혀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현장 전문성과 충분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2013년에 이서연 사건이 있었고 그때 진상 조사를 해가지고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때 지적된 문제점 중에 하나가 현장에 출동했던 상담원이 입사 6개월 된 상담원이 출동했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천안 캐리어 가방 사건에서도 입사 12개월 된 직원이 출동했다는 것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근속 연수가 2년에서 3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아무리 제도가 지침이 규정이 잘 마련되어 있다 할지라도 현장에서 그걸 적용하는 그 사람이 얼마나 전문성 있게 적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근데 입사해서 6개월, 12개월 된 상담원이 현장에서 적절한 대처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업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아보존은 그 하나의 정거장이다. 사회복지시설로서 어떤 양성되어진 하나의 거쳐가는 어떤 그 집 같은 곳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또 되게 사회복지시설에서 아보존에서 근무했던 경력 증명서만 첨부하면은 인정을 받는 그런 지금 분위기들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3분의 2가 그만뒀다 그랬는데 저희가 신규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서 공고를 3번이나 냈습니다만 서류가 안 들어옵니다. 이미 아보존은 어마어마한 높은 강도의 업무량이 있다는 것들을 다 알고 있고 거기에 비해 어떤 보수라든가 그 주어지는 처우들은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굳이 내가 이 힘든 일을 하면서 붙어 있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보통 다른 사회복지 시설들 막 이동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도저히 전문성을 키울 수가 없고 그러면 제2의 제3의 정의 사건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들을 저희들은 현장에서 많이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먼저 개선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안으로서 제가 6가지를 좀 말씀드렸는데 일단 아동학대에 대한 민감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업무를 아보존 상담원, 경찰, 그 다음에 전담 공무원, 검사, 판사님들께서 이 업무를 지금 맡아서 진행하고 있는데 아동학대에 대한 민감성이 굉장히 떨어져 있다는 것이죠. 이번에 정의 사건 같은 경우에도 3번이나 신고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아동학대를 보지 않았다는 현장에서 그렇게 판단했던 그분의 그 민감성이 이제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보호 처분이 내려와서 이제 그 처분대로 실행이 돼야 되는데, 예를 들면 교육 시간을 이수한다거나 상담 시간을 이수하는 이런 처분이 내려오는데 이 처분 내려와도 그 행위자가 이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보존에서 불이행 통보서를 법원으로 제출하면은 거의 조치 변경이 없습니다. 시간만 지나가면은 끝나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자들이 굳이 시간 들여서 와가지고 교육받고 상담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조금 더 실효적으로 조치 변경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조치 변경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이행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거기에 따른 어떤 처벌들이 강화되어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좀 갖고 있습니다. 사례관리 강제성, 저희는 의무는 있으나 권한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개입이 안 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대상자들이 개입을 거부하면은 저희 방법이 없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거부하면은 더욱더 저희들은 어떻게 할 방법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그래서 사례관리 시 그런 거부에 대해서 적절하게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법적,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피아동 보호 체계 확대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뭐 너무나 잘 아는 내용들이신데, 일단 지금 뭐 이제 그 즉각 분리 제도를 뭐 3월부터 시행하겠다고 하는데 분리해서 아이를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할 데가 없습니다. 이번에도 저희 아이 하나 분리했는데 받아줄 시설이 없어가지고 아보존에서 재웠습니다. 아보존이 뭐 숙박시설도 아니고, 그래서 즉각 분리제도 굉장히 뭐 바람직한 제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인프라가 구축된 것이 먼저 선결되어야지 이런 어떤 제도들도 실효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장애아동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받아주는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애아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국적으로 이 장애아동을 받아줄 시설을 찾는데 뭐 일주일 걸릴 때도 있고요, 2주 걸릴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장애아동 같은 경우에 이 아이들을 받아줄 수 있는 쉼터라든가 시설이 빨리 마련돼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번째가 지금까지는 이제 조사 업무를 아보존이 하다가 이제 공무원에 넘겼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보존은 이제 심층 사례 관리 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을 키워야 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담원당 30 내지 60 케이스를 하고 있고,
대략 한 200여 명의 아동과 부모를 대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2과정 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빨리 상담원의 충원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전문성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우리 그 공희정 대표께서도 신고 의무자 교육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신고 의무자가 신고하는 경우는 제가 뭐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만은 현장에서 느끼는 감으로는 아동학대 10건을 목격했다. 신고 의무자가. 그러면 한 건 정도밖에 신고하지 않습니다. 9건은 묵살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은 교육의 부실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예산 부분인데요. 2020년 아동학대 예산이 복지부의 0.03%입니다. 벌금에 충당하는 범피 기금에서 또 복권 기금에서 지금 대부분 충당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이제 나아가는 이런 시국에서 정말 이제 예산만큼은 일반 회계 예산에서 반드시 아동학대 예산이 좀 잡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아동학대 진상조사위원회를 아동권리 보장원에 좀 설치해가지고 담당 인력 배치해서 이런 사건들이 나면은 반드시 진상조사를 해가지고 어떤 문제점이 어떤 허점이 있었는지를 밝혀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님이 발제를 해주겠습니다. 네, 지금 네. 일단 말씀하신 내용에 더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원고는 원래 그 PT용으로 제가 준비를 해가지고 막 뒤죽박죽으로 지금 출력이 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제가 그 말씀드리는 내용을 이 원고만으로 따라오시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일단 먼저 양해 말씀드립니다. 일단 무지하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말씀을 해주신 대로 지금 발굴이 잘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한 자릿수밖에는 지금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1년에 한 3만 건 정도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112에 신고가 돼가지고 심각하다 이런 신고가 일단은 이제 3만 건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뒤에서부터 쭉 앞으로 오시다 보면 지금 아동학대 사법 절차 결과 이래서 2017년도 기준이라고 되어 있는 이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사건의 처리에 그 가장 큰 문제는 모든 시스템이 다 분절돼 있다는 게 이제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하고 특히 영미권 국가에서 아동학대 사건을 처리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로 전혀 이 서로 통합이 안 돼 있고 부처 간에 협력이 안 돼 있고 이런 상태로 각각 이제 해당하는 책무만 수행을 하는 이런 분절된 방식이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사건의 처리 방식이다. 성범죄도 그랬었습니다, 과거에. 그래가지고는 이게 이제 성범죄를 한번 어떻게 우리가 지금 사건 처리 절차를 개선을 해왔는지 잠깐 회상을 해보시면은 성범죄는 일반 형사사건하고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술밖에 없어요. 증거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기존의 형사과의 수사관들이 수사하던 방식으로는 물적 증거를 도저히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진술 증거를 확보하는 방식을 이제 노력을 해서 아동 청소년 장애인 같은 경우에 진술하기가 무지하게 어려우니까 해바라기 센터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일단은 성폭력 사건이다, 미성년자다 또는 장애가 있다. 그럼 무조건 해바라기 센터를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에서 훈련받은 전문 경찰 수사관이죠. 수사관과 전문 상담 인력들이 사실은 한 번에 진술을 받아가지고 CD가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서 지금은 유죄 판결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찰이 나가서 이 부서에서 조사를 하고 저 또 검사가 또 조사를 하고 이럴 필요가 없이 그냥 원샷으로 원스톱으로 지금은 이제 절차가 개선됐다는 거죠. 그런데 아동학대는 옛날에 성폭력 사건 수사하듯이 그대로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더군다나 아동학대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위계나 위력이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가해자는 힘이 다 갖고 있고 피해자는 그냥 아무런 힘도 없이 가해자에게
생명을 위탁 안 하면은 생존이 불가능하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는 많은 범죄 사건, 형사 사건은 일단은 피해자가 내가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피해 아동은 모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피해를 당하는 것 자체도 모르고 그리고는 그것이 신고할 사안이라는 것조차도 모르고 아주 특수한 사건이에요. 더군다나 힘의 균형이 깨어져 있다 보니까 사실은 경찰이 기본적으로 폭행 사건 수사하듯이 그렇게 양측의 진술을 받아가지고 뭐 피해자의 의사를 묻고 뭐 가해자가 불법 행위를 했는지 증거를 확보해서 사건 처리를 한다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면은 사건 한 개도 처리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부 다 내사 종결된 거예요. 뭐 경찰이 무슨 아주 불량한 어떤 그 업무 처리에 무능하기 때문이 아니라 한 번도 아동학대 사건을 특수하다고 공부를 해본 적도 없고 절차도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적 증거를 확보하지 않으면 사건 처리를 하기가 어렵다라는 기본적 상식, 수사의 상식을 그대로 적용한 겁니다. 그래서 뭐 멍이 있다는데 그 멍은 뭐 떨어져서 그냥 생긴 멍이라고 주장하는 가해자가 진실을 당연히 얘기를 잘 안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에만 의존해서 진술에만 의존해 가지고 양측 진술에 의존해야 되는데 피해자는 진술 능력이 안 되니까 뭐 그쪽은 또 좀 조사를 못 하고 뭐 이래서 이제 종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게 뭐가 문제인지 너무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요. 이건 매년 거의 비슷한 통계가 산출됩니다. 경찰에 신고가 돼가지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조사를 해요. 그런 건이 1년에 3만 건 정도 발생하고요. 그 중에서 입건이 돼서 송치가 되는 사건, 물론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요건이 뭐 충족이 돼서 이제 송치를 하는데요. 그게 몇 퍼센트냐? 1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검찰로 송치가 되면은 거기서 법원까지 가가지고 범죄라 함은 그래도 뭐 형사사건이 돼야 범죄죠. 그렇기 때문에 형사법원으로 가서 아동학대 처벌법이라도 적용을 받는 사건은 그 중에 또 1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년에 3만 건 발생하면 1%만 우리나라는 범죄다라는 타이틀을 붙이고 나머지 99%는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업무가 어디로 가느냐? 피해 아동은 틀림없이 실존하죠. 지역사회에. 그렇기 때문에 99%를 전부 아버전으로 넘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학대 처벌법을 적용을 해야 되는 사건도 그렇게 하면 골치 아프니까 그러고는 증거 확보도 어렵고 이게 형사사건의 처리의 절차에서 굉장히 예외적으로 이거를 직권을 남용해서라도 이걸 처리를 해야 되니까 지침이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피해 아동만 아버전으로 넘기고 경찰은 손을 털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빈틈에서 아이가 사망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고쳐주지 않으시면은 사실은 아무 소용이 없다. 더군다나 이제 검사는 또 두 갈래 길로 가야 됩니다. 사건이 처음에 발생했을 때 경찰은 두 갈래 길이 있죠. 하나는 아버전으로 떠다 맡길지 아니면 경찰에서 형사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할지. 그런데 이제 99%는 아버전에 다 떠다 맡기면 된다. 아동 그 복지법 적용을 해가지고. 그리고는 또 검찰로 넘어가요. 그러면 검사도 이제 갈래길이 있어요. 뭐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데 하나는 형사사건으로 볼지 아니면은 가정보호사건으로 보든 아동보호사건으로 봐서 가정법원으로 넘겨버리던. 그런데 아까 이제 이동건 선생님께서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임시조치 아무리 해봤자 안 온다. 피해자도 교육 안 받겠다 그러고 가해자도 뭐 지침 안 따르겠다 그러고 가정법원으로 보내면요 90% 가정법원으로 갑니다. 그러면 90% 그 중에 이제 안 가는 것도 물론 있죠. 그런데 다행히도 가정법원까지 그나마도 갔다고 치면요 아동보호사건이나 가정보호사건으로. 그런데 임시조치를 하면은 이게 이제 말을 안 들으면은 형사처벌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가정법원은 형사처벌 못 합니다. 이게 이제 외국하고 너무나 다른 거죠. 외국은 그냥 전담법원, 패밀리 코트가 있어가지고 판사가 보고 경찰이 초기 단계에서 임시조치를 했어요. 분리 명령을 했어요. 즉각 분리 이제부터 할 거라고 3월달부터 할 거라고 얘기하지만 즉각 분리 안 지키면 어떻게 할 건데요. 즉각 분리를 했어요. 그런데 임시조치 그까짓 거 뭐 벌금 내고 하지 말지 집에 있을래. 그러고 퇴거 명령을 내렸는데 안 나갔다 치자고요. 그러면은 법원에서 판사가 이놈이 안 나가네. 그러면은 뭔가 조치를 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정법원에서 형사처벌 못 합니다. 그러면 형사처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건을 형사법원으로 일반 법원으로 또 보내야 돼요. 그런데 일반 법원에서 강도나 살인이나 이런 거 재판하는 판사가 보기에는
임시조치 위반한 거는 범죄도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까짓 거 형사처분 해봤자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정법원 판사들이 보내봤자 결국 형사법원에서 종결될 거 그냥 우리가 쥐고 있기라도 하자. 그래서 임시조치를 위반해봤자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다 분절돼 있어요. 한꺼번에 이게 한 곳에서 모든 게 다 관리가 돼야 되고 더군다나 영미권 국가는 사례 관리를 어디서 하느냐? 법원에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력이 있는 거예요. 교육명령 받으라고 했는데 교육명령 안 받는다, 안 간다. 술 먹고서 만취해서 또 폭력 집에서 행사한다. 그러면은 판사가 받다가 사례 관리를 하니까 조건부 처분을 하는 거죠. 너 치료 명령 조건부로 줬는데 안 지켜? 그러면 너 구속해. 교도소 가야 돼. 이런 식으로 분리가 일어나는 거죠. 더군다나 아이들도 역시 아이들의 의사를 묻지 않습니다. 영미권 국가는. 왜냐? 아이들이 아까도 얘기한 대로 판단 능력이 완전히 다 성숙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만 15세에서 16세 정도까지는 본인의 의사가 중요하지 않아요. 의제강간 연령이 영미권 국가에서 왜 15세에서 16세입니까? 판단 능력이 완전히 성숙하지 않았다라는 전제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나이보다 어린 아동 청소년은 무조건 사법기관에서 안전을 담보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물어보고 너 쉼터 갈래 안 갈래 이런 거 물어보고서 그럼 누가 간다 그럽니까? 맞아도 집에 있는 게 편한데.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러다가 가출해서 가출 청소년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조건 만남하다가 지금 10대 부모가 돼서 아이들도 원치 않는 아이들 출산과 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거의 총체적으로 다 난국인 거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집안에서 아이들을 폭행하는 것만큼은 국가의 사법권이 나서가지고 이걸 어떻게든 강제력을 발휘해서 제재를 할 수 있게 그리고 그거 지키지 않으면 형사처벌하게 엄벌이라는 것은 사실은 형량을 늘릴 필요가 없어요. 사소한 불법 행위를 해도 법대로 안 하면은 형사처벌하는 게 그게 엄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죽고 난 다음에 아이 죽고 난 다음에 2배로 형량을 늘려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만 6개월이라도 구속을 시키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아동학대는 진짜 범죄구나. 이거 진짜 다시 했다가는 내가 또 끌려가가지고 직장도 잘리겠구나. 이런 위기감을 줘야 되기 때문에 아주 조기에 진행되기 전에 개입하는 게 무지하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런 제도가 우리나라에만 있는가 그게 아니라 앞에 또 보시면 영어로 돼 있는 게 있어요. 하나가 슬라이드가. 제가 슬라이드로 왔다 갔다 하면 참 좋겠는데 지금 그럴 수가 없어가지고 앞쪽에서 좀 가까운데요. 미국 아동학대 체포 법률적 근거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슬라이드가 있습니다. 앞쪽에서 한 3번째 페이지 정도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보면 이제 아동학대 최초 발생 시에 영미권 국가는 이 사건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대한 원칙, 2가지 원칙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랑 완전 180도 다르기 때문에 영미권 국가는 일단 아동학대는 주요 형사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입건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입건을 안 하고 이걸 아보전으로 넘겨? 이건 사실 상상하기가 어렵고요. 일단 입건을 합니다. 그래야 강제력이 발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한 가지 차이가 있는 게 우리나라는 경찰만 모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미권 국가는 사회복지사들, 아동학대 담당 사회복지사들이 특별 사법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강제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법권을 이렇게 공유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사실은 지자체 공무원한테 갑자기 사법권을 준다는 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니고요. 더군다나 이거는 아동학대는 불량식품 단속하는 거랑 완전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절대 줄 수 없을 거라고 보여서 그러면 일단은 현장에 출동을 아보전과 함께 또는 지자체 공무원과 함께 경찰이 함께 동반을 하는 것 그것이 아마 대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야간에도 나가야 되죠. 아동학대가 주간에만 나오나요? 그렇기 때문에 APO 야간 근무까지 할 수 있는 말단 순경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학대 가해자들이 그 지역에서는 다들 어느 정도 아까 40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린 입직한 지 얼마 안 되는 이런 어린 여자 순경들 나와봤자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문 당연히 안 열어주죠. 법률 바꾸셔가지고 물론 이제 통과해야 되지만 그 수사할 때 현장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늘리시는 거는 전 꼭 입법해 주셔야 된다. 만약에 집 문 안 열어준다. 그러면
왕창 과태료라도 물리든지 해가지고 현장 그 조사할 수 있게 일단은 오픈하게 그래야 조사가 되니까요. 근데 그건 누가 하냐? 경찰이 나가야 된다는 거죠. APO가 꼭 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APO가 그렇게 말단 조직에서 하면 안 되고 어느 정도는 전문성을 경찰 내부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 그냥 꾸준하게 스테디하게 계속 그 업무를 적어도 프로파일러처럼 한 7년 정도는 특채 후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뭐 나름대로 전문성이 생기지. 말단 순경들 지정만 해놓으면은 여경들인데 1년 있으면 다 딴 보직으로 다 도망갑니다. 왜냐하면 이 40대씩이나 된 이런 노회한 이런 범죄자들이 다 고소고발을 하거든요. 나를 명예훼손을 했다 이러고서는. 그러면 이제 있을 수 없으니까 딴 데로 보직 변경하고 뭐 이러면 업무가 진행이 안 돼요. 뭐 어쨌든 그래서 기본 원칙이 뭐냐 두 가지는 꼭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굳이 영어로 제가 갖고 왔는데 뭐냐 어레스트 아동학대 무조건 어레스트 해야 됩니다. 그런데 without warrant예요. 워런트도 필요 없을 정도로 아동학대는 무지하게 중요한 긴급한 사안이다 이거죠. 우리나라는 입건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영미권 국가는 뭐 워런트도 필요 없고 이건 나중에 워런트 신청하면 되니까 일단은 어레스트 한다. 분리가 필요하다 이 말인 거죠. 그리고는 유치할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부터. 근데 우리나라는 뭐 유치하려고 하거나 무슨 퇴거 명령 하려고 그러면은 무슨 임시조치 또 막 그 요청하고 이래야지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 사이에 아이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그 밑에 보시면 문단 안에 이런 게 있어요. 그 빅팀, 피해자, 피해 아동의 컨센트가 리콰이어 되는 케이스가 아니다. 아이니까 컨센트를 왜 물어보면 좋은데 문제는 컨센트 할 능력이 안 되잖아요. 자기가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 아이들이 모르고 세상에 태어나서 때리지만 부모밖에 모르고 살았는데 갑자기 부모로부터 너 떨어져 나갈래? 이런 질문을 네 이렇게 얘기할 리가 없잖아요. 즉각분리제도 집행하실 거면은 피해 아동에게 의견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뭐 그렇게 하려면 지금 필요한 게 뭐냐? 수사 지침을 다 바꾸면 참 좋겠다. 해바라기 센터가 등장했듯이 아동학대 사건은 증거라고 요건이라고 하는 것들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 요건 안에 뭐가 들어갔으면 좋겠느냐. 2번의 신고, 아버전에서 2번 신고한 그런 이제 기록들도 있을 것이고, 아버전은 이제 보건복지부 통합 시스템을 좀 더 볼 수 있으면 그 안에 의료 기록 이런 것들 이제 뭐 이 아동 행복 시스템이라는 걸 구축해서 제공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런 식으로 아버전에서 이제 어떤 의견이 올라오면은 그것 자체가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 2번 그러면 사건화 해주셔야 되는 거고 의사들은 알몸을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로부터 이건 아동학대 의심된다. 그럼 그것도 해바라기 센터의 진술 증거처럼 그것도 다른 요건으로 인정해 주면 됩니다. 결국은 이제 수사 지침을 바꾸는 게 필요한데 수사 지침에서 이제 그 요건들은 사실은 어쩌면 일부는 입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동학대 처벌법에서 어떻게 담을 수 있을지는 저는 또 법률 전문가는 아니니까 의원님들께서 꼭 해결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는 그 모든 중심에 경찰도 중요합니다. 경찰만이 임시조치를 할 수가 있어요. 초기부터.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그런 임시조치를 해야 아이가 강제적으로 분리되면서 그 다음에 아부전이든 뭐 아동보호시설이든 갈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그런 이제 전문성이 있는 경찰이 아부전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뭐 지자체의 담당자든 어떤 의사결정을 하면은 그게 이제 법원에서 임시조치를 부과할 수 있는데 경찰은 일단 어떤 요건을 충족시키면 무조건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침을 꼭 운영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가정폭력에서 반의사 불벌죄가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임시조치가 잘 집행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하면 경찰청에서 2018년도에 현장에 출동한 가정폭력 사건 신고 담당 경찰은 무조건 전국에서 다 PDA에다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무조건 나가면 체크리스트에다가 증거를 남기게, 나갔다는 기록을 남기게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그게 뭐 9개인가 10개인데 5개의 체크가 되면은 무조건 임시조치를 신청해야 된다. 이런 내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시조치를 신청하는 건수가 3배가 늘었어요. 그만큼 생명보존 가능성은 높아지는 거죠. 안 죽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동학대도 역시 PDA에다가 경찰이 현장에 출동을 하면 지금 이번에 양천에서는 뭐가 좀 이게
공유가 안 되잖아요. A라는 경찰관 따로, B라는 경찰관 따로, C라는 경찰관 따로 있으면 한 달 전에 A라는 경찰관이 나갔던 사실을 B라는 경찰관이 모른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PDA에다 기록을 남기면 시스템 안에서 공유가 돼가지고 B가 나가더라도 한 달 전에 이게 어린이집 선생님이 신고했던 사건이네를 열람할 수 있게 동종의 신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려면 그건 또 무슨 법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그것도 또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은 아마도 임시조치의 요건들이 충족되면서 임시조치를 법원에다 좀 더 많이 신청을 하게 되고 그러면은 아마 임시조치를 신청 안 해서 이번처럼 생명의 손실이 발생하는 케이스는 일단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임시조치를 위반하는 건 중대범죄로 다루어 주십시오. 임시조치를 왜 위반합니까? 가지 말라는데 왜 가고 뭐 퇴거하라는데 왜 집에 들어가서 또 아이를 때려요. 그러니까 임시조치를 위반하는 새로운 죄명을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리고는 가정법원에 저는 형사부 설치가 꼭 있어야 됩니다. 적법한 절차, 검사 하나 파견시켜 놓으면 다 해결될 문제예요. 그래서 가정법원에 형사부가 있어가지고 지금 아동학대 처벌법도 형사처분으로 바꿔야 되는 사안이 발생하고요. 소년 사건도 이 형사 처분하려면 다시 또 형법으로 또 적용해야 되고 형사법원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소년 사건도 이게 뭐 보호처분했다가 형사처분으로 확 바꿔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보호관찰법 맨날 위반하고 막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가정법원에서 소년부에서 그런 처분을 변경할 수 있으면 참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스토킹 방지법이나 가정폭력 처벌법도 앞으로 뭐 생긴다면 가정법원 사안이에요. 그러면은 형사부가 있으면은 형사처분 거기서 그냥 같은 판사가 제일 잘 알잖아요. 내가 내렸는데 네가 어겨? 그러면 형사처분 너 구속해. 이렇게 돼야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아이는 내 새끼고 내 물건인데 뭐 남들이 뭐라고 해봤자 결국 집에 돌아가면 또 폭행할 수 있는데 니까지 것들이 뭘 이런 걸 가지고 날 개입을 하느냐 우리 가정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뭣도 안 되는 거예요. 임시조치 같은 거 다 위반하죠. 그거 뭐하러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분리가 안 되는 이유가 다 거기서 출현하는 거다. 법 집행권을 현저히 강력하게 운영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지속적으로 계속 인명피해가 날 겁니다. 아동학대 치사 사건 최근에 7년 사이에 몇 배가 늘었어요. 거의 뭐 제가 기억하는 통계로는 한 6, 7배 늘은 것 같습니다. 죽는 아이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이유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인력도 더 많이 사실은 확보됐고요. 형벌 수위 높아졌습니다. 옛날보다 뭐 치사 무기징역까지 줄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문제는 죽고 난 다음에 사건 발생하고 난 다음에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떻게 하면 조기에 개입할 수 있을지 그것들을 좀 입법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시간을 초과했다고 경고를 먹어가지고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